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 지도를 그려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수명이 다한 양당 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면서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진력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탈당이 이번이 두 번째인 김 전 대표. 밖에 나가면 추운 줄 분명 경험적으로 잘 알 겁니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계류돼 있는 많은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원래 경제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3%대의 경기회복과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의 체감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4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 4,524억 원, 흡연은 7조 1,258억 원, 비만은 6조 7,695억 원으로 총 23조 3,477억 원에 달했는데요. 새해가 되면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많죠. 저부터 올해는 금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과열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 2016년 연례회의 미국 경제학회 주최 논문 발표 세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 업무,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1차 방어선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어야지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만약 경제 전반에 걸쳐 자산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즉 모든 금융시장을 감안했을 때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독감 백신일 겁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 백신 지금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2016년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트렌드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2016년 올 한 해 우리 사회 트렌드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펜타브리드의 조현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작년이죠, 이제. 그죠? 네네. 2015년. 이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저는 2015년 키워드를 뭐 상실, 공허 혹은 허기짐 뭐 이런 단어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상실, 공허, 허기심. 허기짐. 아유, 갑자기 추워져요. 오늘 저녁부터 춥다 그러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영혼적으로 공허해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심해졌고요. 아, 근데 그건 원래 있어요. 이게 항상 더 심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작년에 한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거기서도 어이없는 일 이런 유행어가 또 유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이없는 일이나 허기짐 같은 거가 연속되다 보니까 또 작년에 먹방 같은 것들이 또 대세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게 쭉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그렇죠. 그리고 피곤하면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는다라는 가장 간단하고 즐거운 쾌감을 주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보여지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올해를 이끌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아무래도 4월까지는 총선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이런 단어들이 좀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경쟁. 네. 아니, 그동안 경쟁은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사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근데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가 큰 대비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작년에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단어들이 연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떤 처음부터 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네거티브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좀 건강한 경쟁들이 사회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400m 트랙을 돌 때 말이에요. 네네. 원 안쪽에서 도는 사람은 가장 뒤에서 출발하고, 그죠? 네. 원 바깥에서 뛰는 사람은 가장 이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죠. 만일 선을 쫙 하나 긋고서 400m 트랙에서 원을 도는데, 야, 선 하나 쫙 긋고서 마음대로 뛰어라 라고 얘기하면 자유 경쟁은 되되 공정한 경쟁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라는 거, 금수저, 흑수저 논쟁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 경쟁은 하되 이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 긋고 출발하라. 이거는 사실 좀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네,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만 예. 400m를 앞에서 뛰건 뒤에서 뛰건 모두가 400m를 뛰어야 된다는 거는 동일한 게임의 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었더라도 사실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모든 사람을 같이 400m를 뛸 수 있는 어떤 룰들 예.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지켜주게 맞아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근데 이 경쟁, 그래서 경쟁이 만일 키워드라면 경쟁에서 파생되는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허기짐의 이 트렌드는 먹방이었듯이, 그죠? 네네. 그럼 뭘까요, 올해는? 글쎄요. 경쟁에서 파생되는 트렌드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떤 경쟁하는 방법들 또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 땀 흘리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경제가 안 좋으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옷 색깔이 좀 더 화려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올해도 여전히 그런 트렌드는 계속이 되겠죠? 그렇죠. 올해도 경제가 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각적인 트렌드들 그리고 변화의 트렌드들. 근데 가장 트렌드를 지배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먹방이 그랬듯이 먹방이 유행한 이유는 뭔가 많은 노력이나 어떤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먹는 문제로 해결한다 같은 것처럼, 사실은 그게 과거의 어떤 매년 트렌드를 갖고 갔던 패션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에 총선이 있고 8월에 올림픽이 있죠. 그죠? 네네. 올림픽이 있으면 국내 소비자들의 트렌드 형성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아무래도 바뀌겠죠. 왜냐하면은 그 총선까지는 국내 안에서의 경쟁일 거고요. 예. 그러면은 뭐 기업이나 뭐 저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만 그 자체가 어떤 그 소비자들에 대한 그 새로운 뭐 물건을 사고 팔고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가적인 사회적인 큰 이벤트다 보니까 그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나 어떤 그 시민들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뭐 상품이나 광고로서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복고적 성향은 여전할 거라고 보세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올해 좀 잡아본 거고요. 예.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희망이고 단위론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발언권이 커질 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사실 그런 이벤트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은 작년에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게 또 유행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란 씨인가요? 예, 그렇죠. 이해란이죠. 근데 저는 그 유행어가 만들어진 게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간다가 아니라 못 간다고 전해라. 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비틀어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사회적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뀌면서 예. 조금씩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회나 시민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해지군. 근데 응답하라 1988이 여전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네. 이 복고라는 그 추세가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사실은 돌아다녀 보면은 요새 연탄 떼는 곳이 점점 늘어나는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인 퇴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많이 갖습니다, 사실은. 예, 그 말씀도 매우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장하성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지금의 그 미래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동의됩니다만 저는 응답하라 1988 같은 것이 복고적인 것보다는 현실에서의 희망들을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과거의 희망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는 그럼요. 이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복고의 근본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불만을 과거에 활용하면서 찾는 것. 사실은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파시즘이 과거의 영화에서 모든 거를 찾거든요. 예를 들면 이태리 파시즘은 과거 로마 제국의 영화, 독일의 파시즘, 우리가 나치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아리안족의 우수성, 항상 과거 지향성인데 우리도 빨리 어떻게 경제가 좀 나아서 그런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타브리드의 조현진 이사였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먼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시네. 네? 너도 나도 요새 ISA, 이게 또 IS까지만 하면 깜짝 놀랐는데 ISA입니다.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려도 좀 있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말은 이제 만능 통장이라고 해서
그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건 참 좋긴 한데요. 예. 실효성 논란이 있는 거죠. 왜 예전에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예. 서민들의 자산 증식 돕기위해서 나왔지만 그게 이제 7년 동안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5년 동안 의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민들한테는 급하게 돈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중도 해지하게 되면 뭐 여전히 이제 메리트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지금 상황은 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천만 원은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 9.9% 분리과세 혜택은 고소득층한테는 매력적이다. 예. 근데 서민들한테는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가입 자격 요건 중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 가입돼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가입자층을 확보하는데 제약 요건이 된다. 특히 ISA가 이제 활성화된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할 때는 특별한 이제 그 제약 조건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인출하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재형저축과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보험 정책 변화하는 것도 좀 관심이 많은 주제일 수 있는데 예. 보험사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는데 예. 이걸 자율적으로 이걸 결정하라 그러면은 이거 엄청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관치금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예. 또 이제 관치금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보험사한테 자율성을 줬을 때 이렇게 마구 이렇게 그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가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보험 가격 규제에서 따른 표준이율하고 위험률 조정안 등을 폐지했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거 하고 예. 또 더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같은 것도 보장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 일단은 보험료가 약 좀 오르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자율적인 경쟁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른 회사 너무 오르면 시장 논리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시장 논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인상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각 개별 금융 소비자들이 나한테 맞는 그 보험이 무언가 좀 찾아보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보험 다모아라고 보험 비교 사이트가 맞아요. 나온 게 그거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많이 봐야지 보험료 많이 못 올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신혼부부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이거 행복주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부터 입주 자격이 강화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주택이 올해까지 10만 2천 가구 공급키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좀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내가 그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요.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입주 자격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보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요. 현재 행복주택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좀 그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좀 나와 있거든요. 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생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자기 요건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학생과 취약계층이 아니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재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된 곳이 전국 128곳에 17,000가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돼야 됩니다.
예. 당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작년 11월 27일 입주 시작한 송파 삼전지구 같은 경우는 80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거 홀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입주 조건, 입주 자격이 좀 강화는 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꾸준히 벌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와 인도 접경 지역에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 효도를 하도 안 하니까 예. 이 법적으로 이걸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게 필요는 하죠.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다가 집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면받는 거예요? 이게 현행 상속법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 예. 집값의 40% 4억 원에서 9억 공제 받고 1억 원은 세금 내야 됐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요. 또 부모님 가운데 한 명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추가로 자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5억 원의 집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네. 왜 이 법이 나온 이유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효도 좀 해라. 부모님 좀 모셔라. 이거와 함께 상속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아들 세대에서 좀 더 쓰지 않겠냐. 예, 소비 활성화. 이것 때문에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예. 어쨌든 부모님과 10년 함께 이상 살다가 집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데이터를 약정한 것보다 많이 사용한 문자 옵니다. 예? 예. 저도 요번 달에 받았는데 예. 이 서비스가 음성과 문자 이용으로도 확대된다 그러네요. 이게 워낙 편리하니까 예. 확대해달라는 수요가 많았고요. 예. 요금 폭탄 맞지 않는 방안이니까 아하. 예전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예. 음성이나 문자도 마찬가지로 좀 알려달라. 무료 제공량 초과하면 통신에서 사용량 앞으로 이제 알려준다고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근데 역도 스타 사재혁 선수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좀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예. 이 사재혁 선수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달 31일에 이 후배인 황우만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황우만 선수 안면 광대뼈가 함몰됐고요. 전치 6주이거든요. 예. 저런. 춘천 경찰서가 현재 이제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데 오늘 오후에 역도 연맹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징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사재혁 선수는 예. 황우만 선수는 역도 유망주인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황우만 선수의 진술로만 보면은 예. 지난해 태릉 선수촌에서 사지혁 선수에게 얼굴을 이미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이 맞았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폭행당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 선후배 사이의 어떤 이런 폭행들, 예. 폭행들의 이유는 대부분이 다 그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그 이유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선배는 이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때리는 거고요. 후배는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배는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과거에 폭력이 만연했던 그런 사회의 흔적인데. 예. 근데 이게 왜 체육계에서는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을까요? 그동안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규정도 개정이 됐고 제도도 개선이 됐습니다. 예. 이제 제도나 규정을 바꿔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체육대학교의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 군기 잡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거든요.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군대식으로 얼차려하고 폭행이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2008년에는 이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신입생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요. 예. 뭐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시내 모 여대 체대 신입생이 이 선배에게 전달받은 이 그 체대생 수칙 같은 것이 공개돼 가지고 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단학가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선배에게 90도로 인쇄해야지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체육계 내부에서는 이것이 바로 체육인의 전통이자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명하복, 일사불란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여기는 이런 의식 수준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기분 좋은 얘기도 한번 해봐야죠. 예. 포르투갈 리그의 석현준 선수 어제 골로 터뜨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토리아 세투발의 석현준 선수, 예. 이 브라가와의 경기에서 전반 4분에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 이 정규리그 9호 골로 득점 랭킹 2위로 올라섰고요. 예. FA컵까지 계산하면 올 시즌 모두 11골인데 아마도 좋은 활약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 빅리그나 또 이 빅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8시 34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첫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껴있고 여기에 먼지까지 뒤섞여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출근길 황사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안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2km 구간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응봉로는 성수대교 방면 은봉도에서 성수대교 북단 구간 나비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 정체입니다. 노들로도 한강대교에서 양화교, 인공폭포와 바위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부근도 밀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저희가 2016년 맞아서 개편을 했죠. 그래서 개편을 맞아서 가장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라고 지금 우리 작가가 써주신 그런 건데요. 출발당 최고위원회입니다. 진짜 야심차게 마련한 만큼 야심차고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 국장을 지내셨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그리고 MB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위덕대학교 이성희 부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복을 엄청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야심차게 라고 썼으니까 이게 진짜 야심차게만큼 두 분 잘하셔야 돼요, 진짜. 네? 이거 이 부담을 가지시고 이 야심차게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날 새면 출세했다 그러더니 자고 나니까 최고위원 됐습니다. 그럼요, 최고위원. 아유, 저도 참. 그럼 전 뭐지 이게? 당수입니다. 그렇군, 당수. 당대표군요. 예, 지금 당대표라고 몰랐어요. 제 팔자에 당대표 되고. 근데 이게 당대표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게.
보면은 맨날 뭐 선거에서 지면 밀려나고 뭐 나가라고 그러고 맨날 이게 당대표 아니에요. 당신 뭐냐 이 소리 다 듣고 말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속으로는 공천권이라는 실속도 많이 있습니다. 아 실속 그 총선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건데요. 그래도 아무튼 당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은 그러니까 최고위원이고 최고위원이시고 제가 당대표다. 좋습니다. 예, 근데 두 분 다 그죠? 대학도 계시고 그 두 분 다 청와대 경험도 계시고 이 두 분 다 아주 그 유사한 공통점이 많으세요. 예,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초청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격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말씀하세요. 불만 있으세요?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존경. 그 존경이란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그 국회의원도 맨날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님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맨날 싸우고 말이야. 막 멱살 잡고 막 자기네들끼리 존경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어디서 임시 볼 때 뭐 존경하는 뭐 이런 얘기. 존경은 안 해도 좋으니까 싸우지만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존경 받으실만 하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거 아주 궁금해지네. 이거 협박이십니까 지금? 자,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출발당에 당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기 출발당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인데 4.13 총선 여야한테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겁니다. 이거 참 두들기랜다. 근데 이거 두들기니까 녹화하는 소리가 나네, 이거는. 예, 의사봉이었습니다. 녹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또 헷갈리실까봐.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가 여야한테 누가 유리할까 이건데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은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자, 나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우리 최진 박사님부터. 그러니까 여야가 누가 유리하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이건 새누리당이 유리한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지 안철수 신당이 유리한지 하고는 해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대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1대1로 맞붙었다면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훨씬 더 과반수 넘기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개헌선까지도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다만 지금은 완전히 분화돼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열은 됐지만 오히려 이러한 삼각구도 때문에 새누리당은 과반수가 빠듯해졌다. 어떻게 보면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주 유리한 구도가 흐트러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초에 양강 구도라는 공룡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됐다. 그래서 결국 당으로 하자면 새누리당이 여전히 유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야당이 유리해진 특이한 구도 변화가 왔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 출발당 최고위원으로서 이 모두 발언이죠, 이게. 이 모두 발언이에요. 모두 발언 써 있어요. 모두 발언. 모두 발언은 모두 한마디씩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모두 발언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더워지네, 이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시죠. 그래도 참. 지금 자금의 현실 자체가 정치는 없고 국민은 없고 정치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치 미래만 있는 그런 시대고 사실 국민보다는 정치 실익, 정치적 공학에 가까운 그런 현실이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쌀독에 쌀이 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쌀독을 채울 생각을 안 하고 그 쌀떡만 지금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례대로 본다 그러면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각 당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선을 볼 것인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여야 공이 어떤 비전과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선거 깜깜이 전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 앞에 나설 그런 자격들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던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보는데 뭐 지금 제1야당 자체가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긴 하지만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소위 지지적 기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 구시 못하고 그에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그런 견제적 역할이 없다 보니까 소위 개파 싸움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번 4월 총선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대거 투표를 기권하는 사태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투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뭐냐. 빨간색을 줄지 그렇죠. 빨간색을 줄지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고 우리가 표를 줘야 되느냐. 당연하죠. 이런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출발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모두 발언 얘기를 합니다만 두서없이 생각한다 그러면 여야 정치 자체가 지금 국민을 놓고 정치만 남은 시대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당초에 정당에서 최고회의라고 했는데 왜 최고라는 말을 붙였는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생명력이 긴 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모여서 최고위원회라는 게 면면이 이어가는 생명력. 최고로 좋은 전략을 짜고 최고로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다. 뭐 이런 뜻에서 붙였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전혀 최고의 어떤 양질의 어떤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이제 최저위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봄날은 간다고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삿대질하고 고성 부르고 뭐 이래서 완전 최저위원회 됐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데 고민이 상당히 양질의 고품격의 최고위원회를 하면은 아마 시청률이 잘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저희는 원래 또 이렇게 그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뭐 품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봉숭아땅식으로 그냥 그럼요. 해야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 팍팍 써가면서 뭐 굉장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최고위. 그리고 아까 최진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을 때 저도 공감하는 게 15대 국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15대 총선 때 국민회의 있었고 그때 민자당 있었죠. 민자당 3당 합당하자마자 이제 딱 하고 나가지고 한 건데 의석수가 뚝 떨어졌어요. 왜? 국민회의가 31석을 아니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당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이 31석 딱 가져가 버리니까 뚝 떨어져서 과반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지금 않을까? 뭐 유사한 상황이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되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럼 4.13 총선에 있어서 어느 당이 진짜 유리하냐? 지금은 아직까지는 양당 구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천정배 신당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되면은 결국 뭐 일려 다야 구도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전망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여당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당이 그러면은 일려 다야 구도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야당이 분열됨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반사적 효과를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뭐 180석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초등학교적인 산수 방식이에요. 야당이 분열되니까 당연히 여당이 그에 대한 반사 효과를 가져간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가 쉽게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은 안철수 신당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패러다임 자체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안철수 신당 세력이 뜨고 난 다음에 10% 이상 빠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상하게 아주 그 중단 시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누리당 자체가 자꾸 개파 싸움에 함몰되어 있다든가 또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 헤게모니에 매몰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념적인 패러다임이 중첩된 부분이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세력들이 많단 말이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천 경쟁에서 정말 신물을 느낀다든가 여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현역 정치인들도 안철수 신당 쪽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충분히 갈 수 있다. 문호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야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유불리로 따지자 그러면은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기자 생활을 한 게 87년 13대 국회 때부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나이 밝히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나이 밝히는 그 당시에 4당 체제. 농담이에요. 네, 4당 체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민정당하고 김대중 대통령 평민당, YS의 이제 통일민주당, 그렇죠. JP의 신민주공화당이었는데요. 4당 체제가 그때도 서로 얽히설키 복잡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분석하는데 정기 분석. 그리고 합의가 그때 예, 많이 그렇습니다. 됐죠. 4개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합의할 때는 합의하고 예. 분석이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였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당이 한 양당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었고 예. 다수 기자들도 바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당 합동을 해서 이제 양강 구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제 민주화가 점점 진행이 된 거죠. YS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양당 체제가 자리 잡혔죠. 그래서 괜찮다. 이제는 정말 정치가 선진화되는구나라고 봤는데 이게 당 내에서 각각 또 다른 조그만 정당들이 생겨난 겁니다. 알고 보시죠. 당 내에서. 네, 당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뭐 충노당이니 비노당이니 친박당이니 비락당이 이게 생겨서 사실상 4개의 정당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맞아요. 이게 차라리 정당이면 괜찮지만 정당도 아닌 것이 정당같이 계속 행동을 하면서 4개가 얽히설키 싸우다 보니까 말이죠. 가닥을 못 잡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양쪽이 정당이 딱 맞붙이면 국회가 올스톱하는 겁니다.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거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어떤 단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자제는 차라리 3당 체제로 가는 것이 다극화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론이 이제 집중되면서 저는 안철수 신당이 나오게 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최진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6027님. 신율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출발당에 입당하고 싶어요. 예, 당연히 입당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지를 얻기 위해선 사람 이름을 붙이는 이 당 이름에 뭐 신율 신당이라든지 이름은 또 이게요. 그 여론조사에서 이게 좀 더 올라갑니다. 8083님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행사에 불참한다고 하네요. 야당 대표가 스스로 대표가 아니라고 자칭하는 건 건가요? 뭐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겠죠. 예.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도 불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면 이렇게 서로 둘 다 안 나가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두 분 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신년 인사회에 야당 대표 원내대표 초청하죠. 당연히 초청하죠. 가죠, 그러고. 당연히 가죠. 가죠. 뭐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신년 인사라는 것은 예의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새해 출발의 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별일 없던 한은 국민한테 모습을 좋게 보여줘야 한다는 그것이 공동적 책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평화겠습니까? 전쟁이겠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로 가게 되면은 도저히 당이 뭔가 활력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대립하고 뭔가 갈등을 만들어줘야만이 더불어민주당의 신당 세력에 대한 부분도 좀 희석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싸우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대립이 필요하다라는 걸 봐야 돼요. 청와대 신년 인사로 하러 가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로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가는 거죠. 국민들에게 여야가 함께 한다. 국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부드럽게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뼈 있는 덕담을 툭툭 던지면서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훨씬 근데요. 뼈 있는 덕담도 심란하면 그게 잘 안 나와요. 예?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지금 자꾸 나가겠다 그러지 또 한쪽에선 나가야 되나 고민하시 이종걸 원내대표의 고민은 나가야 되나고 문재인 대표의 고민은 제가 볼 땐 나가면 어떡하집니다. 자,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고 이제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률상으로 선거 개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굉장히 속이 좀 답답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월 총선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 정도의 대통령 행보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꼭 어떤 정무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행사 계획 일정 계획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자칫하면은 정치적 행보를 잘못했을 경우 선거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더 예민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 판도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보가 나왔다면 바로 정치 개입이라는 비난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그럼 지금 당장에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금 쌀떡에 살이 비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는 소위 민생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을 계속 압박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여당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3년 차에서 이제 4년 차 되고 가만있어 지금 4년 차가 됐죠. 이때 총선이 치러지면 대부분 대통령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유세할 때 표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은 뭐 진박, 뭐 친박, 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일단 과거 대통령들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원래는 역대 대통령의 정권 초반에 효과는 있었지만은 중후반에는 정말 오지 말라고 밀어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뭐 실종도 하고 그랬지만은 특별하게 개인적인 측근 비리라든지 이런 말기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나 저는 그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제가 굳이 수치한다면 한 20% 정도, 20-30% 정도는 효과가 있겠으나 선거전이 본격화될수록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지사보다 김부겸 의원이 10% 이상 앞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그 표본 오차, 언제 조사했시 이런 걸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일단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총장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치보다 오히려 민생에 더 챙기는 혼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역풍이 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국회의원 출마 나서는 후보들 지지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진박 가박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인데 소위 말하자면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TK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것이 TK 쪽에서 상당히 그 독특하게 생기는 팬덤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13 총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헤게몬을 벌이는 이 작태가 지금 새누리당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 세력이 나와서 이걸 중차하게 보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념적인 중립 부분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럼 이제 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신당에 다 라디오 꺼주세요 지금. 비밀스럽게 얘기하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비밀입니다만 가정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에 예를 들어서 공천에 불만이 있는 그리고 뭔가 틈이 안 보이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약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친박, 가박, 망박, 원박 이런 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친박, 망박, 박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지금 야당을 통해서 얻은 반사 이익의 지지율을 가지고 오만하게 자꾸 이런 장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벌써 이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예. 지금 이제
거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두 분 앞으로도 좀 뛰어난 활약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게 정치권 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깥에서 마구 정치권을 좀 이렇게 좀 야단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거 왜들 그렇게 출마들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두 분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016년 첫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이제 막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 하루 잘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1년 또 정말 힘차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